네, 최근에 기계번역의 기술 발달로 학생들이 굳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그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도고동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문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시대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서울의 다른 대학교에서 기계번역과 외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이 끝난 후에 현직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영장문을 강의하시는데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파파고와 같은 장문을 도와주는 기계번역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너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 기계번역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어를 꼭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제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계번역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나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즉 세계 공용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소위 우리 사회에서 제2 외국어라고 불리는 그런 언어들을 배우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기계번역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내가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기계번역 시스템의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계번역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기계번역이라는 기술은 또 자동번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자료에는 기계번역이라도 쓰기도 했고 또 자동번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동번역 혹은 기계번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 역사가 깁니다. 우리가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구글 등을 통해서 좀 손쉽게 그 번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 지금 미국과 러시아죠. 미국과 소련이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군사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본다면 기계번역, 자동번역에 대한 연구 개발이 거의 60년 이상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대략 세 가지의 방법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본격적으로는 6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는 규칙 기반의 자동번역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규칙을 활용해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통계 기반 자동 번역 혹은 코퍼스 기반 자동 번역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2017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경망 기반,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적용된 자동 번역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기계번역 시스템이 정말 성능이 좋아져서 쓸만하다라고 느낀 거는 아마 이 시점부터일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구글에 자동번역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번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웃기게
코믹하게 번역되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쓸모 있겠어? 이건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 좀 쓸만하겠는데? 혹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는 이 기술이 좀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신경망 기반이라고 하는 자동 번역 기술이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이나 네이버의 그 자동 번역 시스템은 그 기술에 기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규칙 기반 방법론, 즉 기계 번역 연구의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 기계 번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MT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번역기를 통해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궁극적으로는 source language, 즉 출발 언어가 타겟 랭귀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환을 우리가 어떤 레벨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언어의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조금 예를 들자면 한국어와 일본어 같이 좀 어족이 가까운, 좀 굉장히 구조적인 유사점이 있는 그런 언어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주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목표하는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트랜스퍼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그 변환된 구조로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언어의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자동 번역할 때 이 방법론에서 어떤 과정을 겪는지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었습니다. He ate a pizza. 그는 피자를 먹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입력문으로 받았을 때 이 문장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분석이 됩니다.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수어를, 즉 어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사가 취하는 주어와 목적어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언어, 즉 이 경우는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로 변환을 한 후에 그 한국어 문장을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분석하고 한국어로 변환하고 한국어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생성해내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원문에서 He ate a pizza에서 어떤 단어가 주어이고 어떤 단어가 목적어인지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같은 언어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규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장은 그 규칙들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변환하고 생성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방법론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긴 문장들, 뭐 아무 문장이나 신문에서 그냥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분석 규칙들, 변환 규칙들, 그리고 생성 규칙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결국은 나쁜, 즉 틀린 문장이 결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와 같은 언어학자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코퍼스, 즉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번역 지식을 자동으로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계 기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론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생겨나면서 웹상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코퍼스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화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번역에 필요한 번역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언어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 언어 지식을 통계적으로 뽑아내면 번역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론은 1990년대에 미국의 IBM 왓슨 연구소에서 제안이 된 방법론인데요.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기계 번역에서
성배, 홀리 그레이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어 장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신경만 기반 방법론이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규칙 기반이건 아니면 뭐 코퍼스 기반이건 간에 모든 방법론에서 결국 번역이라는 것은 출발 언어의 단어가 목표 언어의 단어로 바뀌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즉 단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번역의 단위가 되죠. 물론 코퍼스 기반 방법론에서는 단어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phrase라고 하는 그 구 단위에서의 번역을 시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얻고자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eat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먹다 혹은 한국어의 먹다가 영어에서는 eat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는 지식,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건 아니면 데이터에서 대용량으로 통계적으로 얻어냈건 간에 단어 차원에서 번역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단어의 중의성입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번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나 오늘 지금 너무 기분 나쁘니까 나 말리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말리지 마. 이때 이 말리다라는 동사는 나를 멈추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그냥 번역을 잘못해버린다면 말리다를 건조시키다의 의미로 Don't dry me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기반 방법론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이 방법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영국의 언어학자 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 그러니까 영어의 속담에서 나온 그 표현인데요. 사실은 너는 어떤 단어를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지 같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즉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나왔는지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사용되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벡터화해서 n차원의 공간에 좌표로서 나타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소개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 번역뿐만 아니라 뭐 대화 처리라든지 모든 다양한 가능한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언어 처리 혹은 뭐 전산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워드 임베딩 기술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말한 것처럼 문장을 쪼개지 않고 문맥을 중시해서 문장 전체로 번역한다.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됐건 코퍼스 기반이 됐건 궁극적으로 단어가 하나하나 번역이 됐는데 이제는 한 단어의 벡터 값이 계속 누적돼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문장의 벡터 값을 얻고 그 벡터 값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는, 즉 코퍼스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결과 가장 그럴듯한 번역들을 얻어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요. 이 지금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와 스페인어, 영어와 프랑스어와 같이 조금 어족 관계상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언어들 간에는 상당히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인풋, 그러니까 입력 문장이 중국어로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PBMT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코퍼스 기반 방법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GNMT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장 최신의 신경망 기반 번역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실제 번역가가 번역을 한 결과고 그 세 개의 결과를 비교했는데 영어와 스페인어, 영어와 프랑스어 같이 좀 어족 간에 관련이 있는 언어들 사이에는 상당히 수준이 거의 사람 수준에 이제 가깝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어제 무슨 소설을 이렇게 번역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 번역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대본 혹은 뭐 드라마 대본 같은 이런 예술적인 창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정보의 유통을 위한 그런 문서들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정한다면 언어쌍에 대해서는 어떤 언어쌍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의 일을 뺏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계 번역 기술이 지금 신경망 기반 방법론이란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술이 나온 지 지금 5, 6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기계 번역 연구의 역사가 60년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60년의 어떤 저력이 쌓여서 지금 이 기술이 나왔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NMT 신경망 기술, 신경망 기반 그 기계 번역 방법론은 그 기존의 어떤 방법론을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5, 6년밖에 안 됐다는 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 통역에까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 통역이라는 것은 번역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텍스트를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건데, 동시 통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한국어를 모르시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끔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시 통역사들 나와서 굉장히 바쁘게 정말 멋지게 해내시잖아요. 자, 이분들의 우리가 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언어적인 전략, 인지적인 전략, 문화적인 전략,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발화자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하면 본인이 판단할 때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없애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축약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데요. 이 기술이 지금 기계 번역과 접목이 돼서 실시간 동시 통역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동시 통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번역의 정확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번역의 속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강의실에서 제가 칠판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러 온 외국 학생들, 그러나 한국어를 예를 들면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희 강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이미 뭔가 칠판에다 다른 걸 쓰고 있는데 듣는 학생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을 이제서야 듣고 있어요. 이러면 뭔가 싱크가 안 맞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동시 통역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번역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번역 단위의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 동시 통역에서는 발화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번역기가 기다렸다가 번역을 하면 너무 늦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시작해서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게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분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동시 통역의 단위 분절에서도 우리가 방금 봤던 언어적인, 인지적인, 문화적인 전략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이동통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하려면 음성 인식이 일어나야 되고, 음성 인식된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의 분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이것을 번역을 시작해도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난 4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상용화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한, 즉 영어를 한국어로 자동 통역하고 한영, 한국어를 영어로 자동 통역하는 그런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번역의 속도도 유지하고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영한의 경우에는 약 3.6초의 간격으로 인터벌을 가지고 거의 88.4%의 정확성을 가진 그 분절 단위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통역돼서 듣는 사람에게 이제 정보가 전달되죠. 한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동사가 맨 뒤에 나오는 언어다 보니까 조금 인터벌이 깁니다. 그래서 5초 정도, 5.1초 정도의 그 인터벌을 가지고 약 90%의 정확률로 통역 단위가 분절된 후에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번역돼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속이 도고동문학과이고 문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너는 왜 독일어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특히 뭐 도고동문학과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독일에 나가서 독일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신 넘치는 그런 학생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언어,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외국어를 저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 창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나가서 그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떤 열매나 곡식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바깥 세상을 여는 그 기술, 이 주머니 속의 휴대폰에 의해서 일부 대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창문만 열면, 즉 외국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밖에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간단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바깥 세상의 창을 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언어학자이신 스티븐 핑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anguage is a window into human nature.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을 여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도 열자. 그리고 그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AI 기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했던 외국어 지식,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였는데요. 이 외국어 지식과 AI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독일에서도 당연히 팔리죠. 그런데 똑같은 폰에 대해서 독일 사용자들이랑 한국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독일 사용자들이랑 한국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면 소위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저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키워드 분석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키워드란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텍스트의 주제나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전공 불문하고 파이썬 같은 그런 코딩을 많이 배우는데요. 그 파이썬에서도 이미 키워드를 쉽게 단 몇 줄의 코드만을 가지고도 키워드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소비자들 한번 보시죠. 지금 5개의 키워드들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가장 키워드로서의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소비자들 경우에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스펙 다운, 화질, 외장 메모리, UI. 반면에 독일어를 보십시오. 독일어는 첫 번째는 디자인. 독일어에서도 디자인은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씁니다. 한국과 똑같죠. 그러니까 양국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카메라. 영어는 C지만 독일어는 K로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슈파이혀. 메모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파베. 파베는 색깔이란 뜻인데 아무래도 색깔이면 뭔가 화질이라든지 뭐 UI 등과 관련이 있겠죠. 즉, 네 개의 키워드는 한국과 독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번째 단어는 Verarbeitu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Verarbeitung 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만듦새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걸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냐,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독일인다운 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마이스터의 문화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그 제품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Verarbeitung 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키워드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뽑혔죠. 그래서 저희가 CF를 봤습니다. CF를 봤더니 실제 독일에서는 한국 광고와는 다르게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었냐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데 거기에 어떤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장인으로 보이는 분이 가죽을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아마 구두를 만드시는 장면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정확하게 독일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광고를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최근에 AI라는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 혹은 인문계 학생들이 머신러닝 그러면 일단 이거 나는 수학 기호도 많이 나오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계학습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과 학생들이 했던 사례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일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 팔고 싶고, 거꾸로 한국 물건을 독일로 수출해서 독일 시장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 시장에서 과연 어떤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게 좋을까? 이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키워드를 분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먼저 관심이 있던 회사를 발굴해서 그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키워드를 찾았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크림, 하레, 머리카락, Feuchtigkeit, 수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Einziehen, 수분 등이 우리 피부에 스며들다, 이런 뜻이고요. Pflege, 케어라는 뜻인데요. 이 회사 제품은 뭔가 헤어크림, 그 다음에 수분 로션이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키워드를 가진 데이터들을 뽑은 후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10,000문장을 모아서 이 10,000문장 중에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문장은 이거다, 부정적인 문장을 표현한 문장은 이거다, 의미를 표현한 문장은 이거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우리가 분류기라고 하는데, 기계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분류기는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은 긍정적인 문장이다, 부정적인 문장이다를 판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해서 약 87%의 정확률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기를 학생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했냐면, 앞에서 보셨던 그 키워드와 관련이 있으면서 평판이 좋은 4개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그 상품도 우리가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초벌 번역한 후에 학생들이 포스트 에디팅해서 홈페이지에다 이제 마치 우리가 팔 것처럼 제안하는 이렇게 실험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일부 대체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처음 강연 첫 부분에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어를 배우는가? AI 기술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창을 일부 만들어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제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윈터라이제, 혹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 디히터 리베,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공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저입니다. 나입니다.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r fremde Sprache nicht kennt, weiß nichts von seinen eigenen. 즉,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국어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모른다는 의미이고 나 자신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기술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모든 역량이 쏟아져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교육, 그것이 모국어이건 아니면 외국어이건 간에 거기에도 그만큼 많이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